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별도의 특감만을 돌렸다라는 정황이 오늘 포착됐습니다. 도대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의 일도 바쁠 텐데 왜 특감 반원의 일까지 별도로 돌렸을까요? 다른 특감 반원은 백원우 밑에 있는 특감 반원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과연 청와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자세하게 그 이야기 추적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궁금합니다. 직제에도 없는,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그리고 앞에 사례도 없었던 민정비서관은 왜 특감반을 별도로 운영했던 걸까요? 민정비서관 밑에 별도로 운영됐던 특감반원들은 다른 특감반원들과 다른 층에서 비밀리에 근무까지 했다고 합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야기입니다. 혹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뒷조사를 한 건 아닌가, 세간의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오늘은 먼저 한국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백원우 민정라인, 직제에 없는 감찰팀 가동 정황, 백원우의 별동대, 그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는 궁금하다 이겁니다. 김기현 첩보 전달 커지는 의혹, 혹시 그 김기현에 대한 첩보, 백원우 별동대에서 만든 건 아니냐 라는 세간의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백원우 전 비서관은 단순 이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특감반과는 별도로 재임 때 공직자 감찰 채널을 운영한 듯 보인다라는 청와대 특감반 안팎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궁금합니다. 백원우 전 수석이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한 건지, 김기현 경찰에 대한 김기현 강도 높은 수사, 과연 이 백원우 별동반이 어떤 영향력을 미친 건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보고받은 적 없다라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울산시장 압수수색 직전 청와대의 사전보고, 수사를 사실상 청와대가 지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돼서 청와대는 아니다, 단순 이첩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단순 이첩이라면 왜 사사건건 보고를 받느냐, 조선일보는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에 9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보고 안 받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황운하가 짜고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돈다. 잠시 후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최근 폭로까지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딸이 바꾼 대입 정시 40% 이상 확대, 교육부 윤해 장관이 발표했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등 서울 16개 대학 앞으로 수능 비중이 확대된다. 정시 40, 학종 40, 사회통합 20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부모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취지야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 조국 논란으로 시작이 된 대입제도 변경이라는 거죠. 청와대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불법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불법이 아니라면 왜 대입제도까지 흔드는 건지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이 보란듯이 또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뻥뻥 쐈습니다. 김정은도 현장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잠시 후 김정은 모습도 보겠습니다. 해안포 사격 5일 만에 최전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했던 9.19 군사 합의를 종이장처럼
어긴 지 5일 만에 또 초대형 방사포를 2발이나 펑펑 쏜 겁니다. 이쯤 되면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청와대가 아무 말 못하는 것을 대놓고 쏘는 것 아니냐. 오늘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의 일부를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표대로라면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꼼수 증여 이번에 딱 걸렸죠. 18살이 부모님 돈으로 강남에 11억 원 집을 샀습니다. 강남 부동산 주인들을 좀 보니까 18세 주인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무려 532건이 금수저 증여였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만 금수저 물려준 부모님들이 이렇게 꼼수 증여하면 되겠습니까? 증여세 내십시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직 검찰 출신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대만족. 김정은이 또 초대형 방사포를 2발이나 펑펑 쐈습니다. 오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대만족을 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대만족했지만 이 뉴스를 보는 우리 국민들은 대불만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가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별동대.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 직제에도 없는 별동대를 움직였다. 왜 움직인 걸까요? 수상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친문방. 텔레그램 카톡방이 있었습니다. 친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친문방입니다. 그 방에서 무슨 대화가 오간 걸까요? 대화의 일부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 그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 많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은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북한 소식, 우리 안보와 관련된 소식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0초 간격으로 꽝! 그냥 방사포도 아니고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 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했었던 9.19 합의를 종이장처럼 위반한 데 이어서 닷새 만에 또 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맘 놓고 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오늘 아침 사진 공개한 사진이 바로 저겁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사이즈가 초대형이다 알 수 있고요. 김정은이 대만족했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 4시 59분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오늘 조금 전 노동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여 연발 사격을 진행했다.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였다. 성공했다 이 말이죠. 이번 연발 시험 사격을 통해 무기 체계의 기술적 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라고 노동신문이 오늘 아주 자랑스럽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 과연 미국 매체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자, 미국 매체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북한이 선물을 쐈다라고 반어법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미 매체들의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추수감사절 겨냥 발사, 대미 압박 메시지다. 북한 어제 방사포 발사 시각, 미국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전 2시 59분. 미국의 최대 명절, 영어로 땡스 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죠.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워싱턴
퍼스트는요. 북한이 트럼프한테 보낸 추수감사절 메시지다. 미국 매체는 이렇게 반어법 잘 써요. CNN, 미국 추수감사절 아침에 발사해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미국도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연평도 구주기 때 북한의 김정은이 최전방까지 내려와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면서 포사격을 진행했을 때 우리 국방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방사포 발사에는 국방부가 과연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을 때는 정작 아무 말도 않고 며칠간 침묵하고 알려지고 나서 그제서야 팩스로 항의를 하더니 초대형 방사포 2발 쏘니까 그때 사건을 의식한 듯 우리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유감의 성명을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희정 장관님, 우리 국민들은 국방부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유감 성명을 과연 고지고대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늦었지만 그래도 국방부에서라도 이렇게 북한의 항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은 정신을 차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이 문제가 아니라 NSC를 그 시간에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러 NSC 소집한 것도 아니고 이게 알려졌을 때 NSC 소집이 돼 있었고 그게 청와대 아니었기 때문에 청와대 발로 보다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그 방사포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 의미가 있거든요. 앞서 우리 진행자가 얘기를 했듯이 이제 연평도 구주기 때 맞춰가지고 9.19 군사 합의까지 어겨가면서 땅 서해에서 북방 한계선 그 근처까지 김정은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해안포를 땅 쏴서 연평도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그와 비슷한 걸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걸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역시 이번에도 미국을 겨냥해서 연말까지 뭔가 내놔라고 지난번에 이미 북한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 명절이거든요. 우리나라 추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남의 잔칫날 맞춰가지고 뻥 미국을 향해서 딱 쏩니다. 그런 시간적 의미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간적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과거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쏘려면 한 발 쏘고 나서 또 다음 발을 쏘려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줄였던 시간이 19분 간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발 터지고 나면 군사적으로 대강 19분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30초 간격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대만족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 발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평택기지 그리고 사드 쪽 그리고 우리 다른 군 기지까지로 다다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는 거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동형 발사체에 최대 4개까지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역시 이런 시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몰래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장소를 다양하게 하려면 새벽에 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움직여서 이렇게 막 설치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난번 요 직전 발사하고 이번 발사는 대낮에 했습니다. 대놓고 쐈다. 대낮에. 그 말은 뭐냐면 걸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자신감까지 생겼다.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니네 조심해. 우리 능력 이렇게 올라갔어. 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고 그 능력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김정은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청와대가 한번 이 정도는 이왕 NSC도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니네 합의 어기지 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럼 니네가 어기면 우리도 다시 그 군사 합의 내용 때문에 물렀던 거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우리 국민들도 안심시키고 대외적으로도 경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아서 또 무력 도발을 했는데 여전히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침묵하는 청와대 함께 보시죠. 도발의 강도 높이는 북한, 침묵하는 청와대, 평안남도 순천에서 초대형 방사포 10월 31일
김정은 전투 비행술 대회 참관, 폭격 가능성을 시사한 게 11월 16일. 김정은 낙하산 침투 훈련, 후방 침투할 수 있다 보여준 게 11월 18일 보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했던 약속을 위반했어요. 최전방까지 내려와서 우리 군은 김정은 내려오는 것도 몰랐죠. 그게 불과 11월 23일. 그리고 11월 28일 어제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추정 2발을 뻥뻥 쐈는데 청와대는 침묵을 하고 있다. 남성욱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대북 저자세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안보 전문가는 지적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청와대가 왜 이렇게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계속해서 침묵을 하는지, 특히나 지난번 9.19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있었던 약속까지 종이책처럼 어겼는데도 청와대가 왜 북한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침묵을 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일부 드러났습니다만은 그 한 아시안 정상회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던 그 과정, 또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지금 금강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확실하게 턴오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찾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메시지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직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기간까지는 조건부 인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인내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그랬을 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여러 가지 지금 바로바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의 경우는 지난번에 10월 31일 로켓포가 3분이고 그게 한 달 만에 30초가 됐다는 것은 저는 기술의 개발이었다기보다는 이미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는 자체가 파괴돼서 말하자면 재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논쟁거리가 됐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ICBM의 어떤 말하자면 능력이 갖췄다 안 갖췄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막해져도 좋으니까 바로 연속 발사를 해보라. 야, 차 그거 버려도 되니까 네. 그냥 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하는 것은 북한의 시간이 한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2년 전에도 이미 7월 4일날 독립기념일 때 ICBM을 쌓아 올린 것처럼 추수감사제의 기점으로 새벽 3시에 빵빵 하는 이제 그런 계산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나. 이미 북한도 미국의 정찰기가 3대나 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두려우랴, 이런 마지막 어떤 말하자면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 보란 듯이 쏜 거다. 네. 첫 번째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전조간신문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검찰 조사에 따르면 별동대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정황, 그 진술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왜 청와대 직제에도 없는 특별감찰반원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돌린 건가라는 궁금증입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의 별도 감찰반, 일명 백원우 팀이 있었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별도 특감반을 운영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법이다. 자,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전직 특감반원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시받는 대여섯 명의 별도 팀이 있었다. 백원우 팀이 있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외에 감찰 성격의 업무도 수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 조직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백원우 밑에는 특별감찰팀이 있으면 안 돼요. 직제상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밑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고 그 밑에 특별감찰반원 9명이 있어야 하는 게 청와대 직제인데, 이것과 별도로 백원우 민정비서관 산하에 친인척 관리팀 6명, 그리고 경찰 포함한 수사관 2명이 감찰 성격의 업무, 그러니까 비밀 미션을 별도로 수행한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야당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첩보 생성,
그리고 경찰로의 이 청와대의 하명 논란도 바로 이 백원우 별동팀과 무관하지 않다. 이게 검찰의 시각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직제에도 없는 특별감찰팀을 돌렸느냐라는 겁니다.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검찰 수사관은요, 백 비서관이 의혹이 많아서 별도 채널을 운영했다는 이야기는 민정 쪽에서 파다했다. 당시에도 부적절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돌았다. 이에 대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고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다 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김광선 변호사님. 청와대 직제상 민정비서관 산하에 이 같은 별동대가 있어도 됩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특감 반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특감반 소속은 특감반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 그 민정수석실에는 비서관이 3명 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까지. 네, 법무비서관 있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감찰을 하는 것들은 이제 새 비서관이 가장 어떤 감찰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감찰반 운영 실질로는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해야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왜 자기 밑에다 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 민정비서관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정에 관한 여론 동향, 또 민심에 관한 여론, 그 다음에 이제 친인척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감찰 업무를 거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인척에 대해서 감찰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특별감찰반을 통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신이 직접적으로 감찰반을 운영했다는 것은 그것도 한 15명인데 6명을 자기 밑에 두고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 안에서도 굉장히 힘을 가진 비서관이었다. 그러면 6명을 데리고 무엇을 했을까? 근데 사실 이제 감찰반은 주로 검찰 아니면 경찰 출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첩보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첩보 운영을 왜 민정비서관이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민정비서관이 왜 민정수석실에서도 권한이 없는데 그걸 민정비서관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첩보를 가져와서 왜 반부패 비서관에 전달을 해주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수사의 진행 절차를 이제 그런 걸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힘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당시에도 왜 감찰반을 따로 운영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는 의도성이 있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 핵심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운영했던 이 별동대에서 김弁박사님, 네. 김기현 울산시장, 그러니까 야당의 강력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이른바 불법 사찰, 더 나아가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역할을 이 백원우 별동대가 모종의 한 것이 아니냐. 검찰은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심할 개연성이 매우 충분합니다. 일단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역할 속에서 괜히 껴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냈다는 그 첩보로 인해서 이것이 경찰청에 하달되고 다시 울산청에 하달되면서 황운하 청장의 굉장히 아주 치밀한 수사 때문에 결국은 압수수색까지 이뤄지게 되는 일련의 상황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누가 뭐래도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현직 시장입니다.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청와대에 누군가가 들여다봤다면 이것은 사찰이에요. 사찰이다.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의 업무라고 하는 건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비위 등에 대한 감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로부터 뭔가 첩보가 수집됐다는 겁니다. 근데 첩보를 보고 이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있었던 일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도 혹시나 야당 정치인에 관련된 정보 갖고 오게 되면 이것은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선을 걷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의 기본 관례 중에 관례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으로 불거지게 된다면 이건 정권의 명과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첩보를 보고 나서 이건 뭐 그냥 통상적으로 오는 거니까 관계대로 이첩했고 우리는 절차대로 수행했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첩보가 어디서 왔냐라고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전히 이 원본은 현재 검찰청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첩보 내용 속에서 울산에 있는 내부의 내밀한 사정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누군가가 가져다가 그냥 단순하게 백원우 비서관이 넘긴 게 아니라 중간에서 같이 이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모종의 조직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충분히 의심해 볼 법한 내용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단순한 청와대 직제에 있는 그냥 비서관이 아닙니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우리가 흔히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나서 비서관으로 이렇게 발령나는 전례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자리이고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했을 당시부터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이런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사건들에 백원우 비서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특감반에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운영했다는 별동대 조직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이제 세간의 관심은 여기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일단 이 사건이 야당 인사를 겨냥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작전이냐, 아니면 청와대 해명대로 그냥 단순 이첩에 불과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사건의 근본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측 중에서 여러분은 한번 어느 쪽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다음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관련입니다. 경찰이 청와대에 9차례 수사장을 보고했다. 자, 이걸 보고 좀 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죠. 경찰 2017년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첩보를 전달받은 뒤 김기현 주변 압수수색 한 달 전부터 수사 진행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압수수색 들어가기 한 달 전부터 수사 진행 사항을 청와대에 다 보고했다. 9차례나 보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압수수색부터 사건 종결 때까지 청와대에 9번 정보 공유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단순 이첩일 뿐 보고받은 거 없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해명한 것과 지금 경찰의 설명이 완전 배치돼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한 경찰 청와대에 올린 정보 중 압수수색 당일 오늘 오후에 김기현 울산시장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보고 내용이 포함된 문서까지 보고가 됐어요. 검찰은 사실상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김 장관님. 네. 두 가지 시각이에요. 네. 청와대는 우리는 뭐 그냥 단순히 이첩했다, 쟤들이 보고한 거다라는 거고, 검찰의 시각은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거다. 어느 쪽입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 그 기자들도 그렇고 육하원 측에 의해서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느냐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냥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딱 백원우 팀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백원우 민정수석실에서는 특별감찰반을 별도로 운영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공식적으로 직제를 줬다면 친인척 관리팀이라고 부릅니다. 팀 이름 자체가. 왜냐하면 대통령 친인척 또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계신 분들이 혹시 그분들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사실상 공직자 못지않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라고 한 사람들인데 그 팀 안에서도 다시 사람을 잘라서 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별도 사무실까지 운영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창성동 5층에 별관에 근무를 했는데 탁 찍어서 무슨 일 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2명을 현재까지 이제 나온 건 2명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은 검찰 출신, 한 명은 경찰 출신으로 별관 사무실에 별도로 두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인척 관리 일을 할 때 같이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부근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직제를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김기현 시장님이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이었나요? 우리가 모르던 혹시 뭐 그런 핏줄 관계가 있나?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냥 공직자에 대한 조사도 다른 비서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몇 명 있지도 않은 광역시장 콕 찍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첩하고 끝낸 게 아니라 요 문건 받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진술이 뭐가 확보됐다고 나오냐면 그 별도 기동대가 울산을 직접 방문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만 9번을 보고받은 정도가 아니라 울산에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보낸 거 잘하고 있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첩하고 끝낸 정상적인 얘기입니까? 해서는 알될지를 넘어가지고 권한밖에 일을 한 겁니까? 그 울산은 왜 가고 왜 챙겼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원우 비서관도 답을 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조국 수석팀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직제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지휘한 거다 이 말씀이세요? 그 청와대 사표 내지 않고 그 청와대 직원 명분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울산경찰청 만나고 이렇게 한 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백원우 전 비서관의 입장입니다. 단순 이첩한 것 이상, 그 이상이 아니다. 이첩이다라는 거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사안조차 아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안 했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 겨냥하는 것,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오히려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은 김광선 변호사의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지금 정권을 주기라는 거 아니냐. 검찰이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갑자기 이제 저런 이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백은우 전 비서관의 말이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갑자기 시작됐다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일단 이첩이든 함행이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무혐의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 무혐의가 결정이 됐는데 그 검찰의 이제 무혐의 결정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그 무혐의 결정문은 3쪽에서 한 5쪽 정도 되거든요. 또 물론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어서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이렇게 무혐의 결정문은 길지 않습니다. 근데 울산지검에서 무혐의 결정한 결정문이 99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근데 99쪽 중에서도 거기 내용에 바로 청와대에서 내려온 첩보 문건까지 다 언급을 했는데 무죄가 될 걸 뻔한데 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을 올렸겠죠. 이걸 기소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걸 일일이 왜 무혐의 하는가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마 검찰에서 볼 때는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사를 정상적인 수사 말고 아주 부정적인 수사를 둘러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청탁 수사예요. 청탁 수사는 주위에 아는 사람들 또 관련된 사람들이 부탁해서 하는 게 청탁 수사고, 그다음에 하명 수사예요. 하명은 권력기관에서 하명인 게 하명 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그 당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이것은 하명 수사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렸던 걸로 보입니다.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그런데 이첩과 하명의 다른 점이 있어요. 이첩은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이첩 많이 합니다. 이첩은 주로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권한 범위인 경우에는 단순히 이첩을 하죠. 그런데 이첩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보고를 받지 않아요. 예. 절대적으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단 말이야. 하명은 일단 내려 보내놓고 계속적으로 진행사고를 보고받는 것이 하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단순 이첩이다고 백원우 전 비서관 주장을 하지만, 근데 검찰의 바람을 시각을 얘기한다고 하면, 일단은 내려 보냈잖아요. 그런데 9번이나 경찰에서도 공유를 했다고 경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첩을 받으면 여론 동향이랄지 수사가 진행이 돼서는 당연히 보고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공기관을 이첩하면 전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계속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론의 문제가 있어서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한 달 전부터 이제 공유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얘기하는 가운데 경찰서 얘기하는 것이 엇박자가 날 뿐만 아니라,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낮다. 그렇죠. 또 경찰의 얘기도 또 맞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 부분에서 검찰이 이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당시에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도 그때 그 당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그 당시에 특감반에서 보고서 쓰느라고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출력물을 가지러 그 복합기에 딱 갔는데요. 거기 이미 어떤 문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출력해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니까 봤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수석 그리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등장하는 수사에 대한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그때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나가길래 이런 게 있던데요 줬어요. 그랬더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획 잡아채 가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당황하더라고요 되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와 수사가 이 청와대에서 시작이 됐구나. 자, 허나 소장님, 지금 네. 김태우 전 특감반원도 그때 당시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 근처 특감반에 있는 복합기 프린터에서 뭔가 문서가 있어서 이인검 특감반장이 지나가서 이거 뭐예요? 황호나 김기현 다 나오는 깜짝 놀라서 차에 갔다. 네. 자, 여러 정황들은 뭔가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은 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프레임 전환의 대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수사인 것 같다라는 것은 울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김기현 전 예. 시장에 의해서. 근데 지금 반대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이거 지금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인 수사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칭찬부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0여일간 이걸 지켜봐 왔거든요. 제가 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 교수를 왜 이 정부에서 실세라고 했었으면서 그렇게 옹호를 했을까라는 것이 지금 딱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싸인 줄 알았잖아요. 조국 교수가. 근데 어쩌면 아싸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실세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원우 보좌관이 뭐라고 했죠? 조국 전 수석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패싱을 당한 겁니다. 근데 왜 조국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레임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프레임을 전환할 때 많은 대중이 그 프레임에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은 팬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이 수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조국 전 장관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수석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프레임 전환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탁현민 씨가 어저께 그 얘기 했더라고요. 조국 씨를 언급했습니다. 언급하면서 무척 억울한 일이다. 나는 조국의 친구인데 앞으로도 그 사람이 힘들어도 지금 제일 힘든 순간이지만 옆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조국을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옆에서 지켜준다라는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뷰를 자세히 봤거든요. 봤더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탄받는다는 것은 삶 전체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나의 팩트만 보고 하나의 사실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것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전부터 운동권이 운동 열심히 했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었어. 그런데 억울한 일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잘못이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조국을 공격하느냐. 왜 이 스토리를 지금 와서 얘기하느냐입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엄연히 지켜봤을 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밖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때는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고 또 다른 또 메신저들을 통해서 왜 자신들의 프레임을 완곡하게 진짜인 양 만들려고 하는지 그게 더 의심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첩보 보고서를 누가 작성한 건가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첩보 보고서를 본 검찰에 따르면 프로의 솜씨가 난다. 뭐 이런 네. 말까지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백원우가 건넨 첩보 문건 누가 만들었냐? 외부 정보의 확률이 크다. 프로의 손길이 느껴진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김기현 첩보가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일절 언급 안 하고 있어요. 백원우 팀에서 만든 건지, 울산 경찰이 만들어서 준 건지, 어디서 주순 건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김태우 전 특감반은요, 특감반의 첩보 활동을 통한 정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냐?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기현 주변 정보가 총망라됐고 곧바로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정보 수집을 오래 한 프로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도 청와대 특감 반원들도 첩보 생산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 프로가 누구냐?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당 울산 지역 조직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 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지방선거 전 여러 정보 유통 등 정치권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 지역 정치권 인사는요, 당시 송초로 캠프에서 김기현 비리 의혹이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돌았다. 여론조사가 뒤지고 있어서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송초로 측은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프로의 냄새가 난다. 그럼 누가 어떤 프로냐? 김 프로냐, 박 프로냐? 어디 프로냐? 예. 이게 이제 아마와 세미 아마 프로 이런 단계로 갈 수 있겠죠. 처음에는 어떤 그 선거판에 되면 항상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아다닙니다. 각 캠프, 저쪽 캠프의 결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 기획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반전, 특히 송철호 시장 후보, 지금 시장께서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절친한 친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꼭 당선시키고 싶은 그런 게 있었을 테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김태우 특감반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애매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울산 지역에서 말하자면 정무팀이나 송철호 선거팀에서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수사해달라는 요구를 청와대 내부에서 프린트아웃을 했는데 그게 가공이 됐느냐 안 되냐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청와대는 지금 우편을 통해서 첩보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첩보 받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첩보를 다시 정리해서 뭔가 힘을 실어서 이첩을 한 것인지, 그것도 또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연 백원호의 별동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첩보 보고서를 누가 만든 것인지 검찰이 좀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재수의 친문 단톡방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구속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른바 친문 단톡방을 운영했다.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이 텔레그램 비밀방을 복원하는 데 일부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된 이른바 친문 단톡방 얘기 나왔어요. 보면은 유재수 씨, 그리고 청와대의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청와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유재수 금융위 국장이 단체 카카오톡 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시한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재수 청와대 핵심 참모들 비밀 단톡방, 텔레그램에서 금융위 고위급 인사 논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텔레그램 메시지 어떻게 찾았냐? 2017년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를 감찰할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검찰이 뒤졌어요, 최근에. 검찰이 요즘 참 잘 뒤져요. 그래서요, 멤버를 일단 보시죠.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유재수 금융위 국장. 어색해요. 이 조합, 이 멤버들이 도대체 단체 카카오톡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 전혀 업무적으로 다 달라요. 경남도지사는 거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자, 무슨 얘기 나눴느냐? 검찰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경득 선임행정관이 어느 자리 갈 만한 사람 추천해달라라고 하니까 유재수 금융위 국장이 ABC 등급을 나눠서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인사청탁 관련 메시지가 수백 장 분량이다. 검찰 수사는 금융위 고위급 인사 전횡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김변 박사님. 네. 일단은 뭐 그런 유행을 있잖아요.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보면 천경득 선임행정관 청와대,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유재수 금융국장 이분들이 거기서 왜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인사청탁으로 보일 법한 메시지가 수백 장 분량이 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당시 금융위에서 모든 일은 유재수로 통한다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저 텔레그램 단톡방을 처음에 복원해서 봤던 특별 감찰 반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실세 중에 실세구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실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저기 다 들어있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금 현재 직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7년도 가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김경수 의원이겠죠. 앞으로 실세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굉장히 1등 공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드루킹에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게 2018년 초, 그리고 2017년 가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했다 등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도 당시에 텔레그램 등 비밀 대화방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텔레그램 보안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포렌식하면 전부 다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일단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텔레그램이 이제 서버만 검찰이 못할 네. 뿐이지 휴대폰 기기만 가져가죠. 압수하면 포렌식으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을 쓰더라도 진실은 묻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핵심은 이 사람들이 논의했다는 게 결국 금융위에 관련된 고위직 인사 등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포렌식 해보니까 여기서 나눴던 대화가 상당해서 엑셀 파일로만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인물은 김경수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같이 들어가 있고 청와대의 총무 인사실 행정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금융위 정책국장 같은 경우는 100번을 양보해서 혹시 금융위의 인사를 총괄하는 그런 직책이 있는가? 그러면 뭔가를 추천해갖고선 그런 것을 논의했나 싶지만 인사에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직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를 우리가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일컬으면서 했던 비선실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사농단?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 모든 일들의 기본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사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과거에 있었던 일들 끄집어내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금융위 간의 인사 갈등이 있었다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통상적인 인사 절차를 무시한 채로 비선들이 모여서 뭔가의 모종의 인사 내용들을 획책하고 꾸몄다라면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에 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위가 드러나더라도 야 덮어 하고 이 문제를 무마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복원에 성공했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그 특감 반원이 유재수 씨 핸드폰 제출 못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검찰이 못 밝힐 뻔했어요. 세간에 못 드러날 뻔했어요. 묻힐 뻔한 거 아닙니까? 그 특감 반원 사과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유재수 휴대폰 텔레그램 포렌식 복원된 대화 속 인사청탁 정황, 청와대 관계자도 증언했습니다. 이게 황당해요. 유재수 씨가 인사 관련 지시를 내리자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 A씨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대목이 이게 상당히 어색해서 검찰이 이 부분을 확보해놨다는 거예요. 유재수 국장이 인사에 관련된 지시를 내리자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답을 달았다는 겁니다. 이 대화를 본 당시 특감반원의 반응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는데, 유재수 국장이 청와대 A 행정관의 직속 상관인 듯하다. 족보가 꼬여도 단단히 꼬였습니다. 이 정도면 콩가루 족보라고 해요. 경제부문 인사 청탁이 많아서 금융권 인사는 전적으로 유재수에게 맡기는 인상을 받았다. 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자, 김희정 장관님. 네. 자, 100번 양보해서 김 장관님 청와대 계셨잖아요. 단톡방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는 단톡방 운영 안 할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저 예. 단톡이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저 문자 메시지 할 때 뭐 청와대 대변인이었지만 네. 또 장관이었지만 뭐 다른 뭐 어디 도지사도 친하고 누구 행정관도 친하고 하니까 전화 통화하거나 뭐 모여서 17반 국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는 하면 안 되죠.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공식 직제에 연관된 사람들이 해야죠. 경남도지사랑 청와대 상황실장이랑 인사 관련 선임 행정관이랑 금융국장이랑 모여서 금융권 인사를 추천하는 단톡방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있었습니까? 이런 식의? 처음 듣는 일이고, 술집이나 밥집에서 그렇게 모여 앉아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좀
특이하고 재밌는 조합이네 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조합이다. 그런데 업무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더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의 답변입니다. 뭐냐면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같은 거 하면은 최대한 장관님들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답변밖에 안 나와요. 네. 너의 말은 잘 들었다 이 정도죠. 잘 들었다. 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는 할 수 있는 아주 최상위의 긍정적인 답변이에요. 바로 시행하겠다. 그렇죠. 만약에 국회의원이 저 부처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관이 저 답변하면은 지역에 막 다니면서 답 얻었다, 곧 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인사 선임행정관. 그러니까 선임행정관이 뭐냐면은 비서관 바로 밑에 있는. 그러니까 비서관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이런 많은 걸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무 인사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장급밖에 안 되는, 그것도 그 금융위의 국장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를 바로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할 정도면 와, 경제인사 비서관이 따로 있었나? 그러면 그래도 되는 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나오는 이름들이 청와대 고위직인 윤 실장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상황 전반을 보시는 분까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야, 청와대 인사는 다른 데서 이루어졌구나. 특히 대한민국 금융을 주무르는 인사는 완전 다른 데서 나왔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이 이 휴대폰 문자 말고 있었던 장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 유재수 관련된 첩보를 하고 했던 특감 반원이 뭔가 섬뜩해가지고 내가 잘못 손댔구나 싶어서 인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재수 전 부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시켰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나 인사 관련돼서는 그동안도 장하선 정책실장하고 유재수 일개 금융위 궁착하고도 뭔가 알력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정도로 인사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2년 전에 바로 조국 수석의 지시로 포렌식을 했었고 그 결과는 조국 민정팀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도 덮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사 전행에 관련된 수사 별도로 하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덮은 절차가 과연 또 제대로 된 건지 이 두 가지를 다 밝혀내는 게 이번 검찰의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재수 국장이 부산시 부시장님으로 오는 배경과 관련돼서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호철 전 수석이 데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경제부시장으로 이 사람을 영전시켜서 부산으로 데려간 사람 왜 데려갔느냐 하고 관련된 조그마한 단서가 지금 하나 이제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이 부산시 블랙체인 특구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은 당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유치를 해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쪽은 다 배제가 되고 부산시가 유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재수와 37 중에 한 분이라는 이분의 영향력이 더 센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의혹을 이런 의혹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김영주 의원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블록체인 특구 그 사업을 사실은 김영주 의원이 지금 주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가져간 이유는 있었습니다. 부산이 금융 특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권거래소라든지 이런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무슨 울산시나 경남도가 경쟁이 아니라 제주도, 강원도, 광주시 이런 도하고 사실 경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금융특구라고 하는 것을 살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합리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특구 선정한 거고 다만 유재수 부시장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과 갖고 있는 금융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관료다.
그런 실력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상도 의원이 얘기하듯이 뭐 경남도 울산시가 붙었는데 이해관계에 의해서 부산시가 가져갔다는 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다만 역으로 보면 부산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유재수라는 금융위 사람을 부시장으로 시켰다. 이건 얘기가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호철이나 유재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울산시와 뭐 경남도가 떨어졌다. 이건 흰관계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하 소장님 이 네. 말을 들으면 이호철까지 나왔네? 라고 하시는 국민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파워가 있었구나, 유재수라는 사람이 이런 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전 수석, 지금 현재 교수는 정말로 잔가지였나? 중간에 뭐가 있고 또 큰 몸통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유재수 씨 지금 어떤 걸 갖고 쥐락펴락했냐면요. 인사와 돈이었잖아요. 사실 우리 회사 다니면서도 임원들이든 직장인이든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내 인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저 몸으로 봤을 때도 유재수 씨는 정말 당당하고 진짜 실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요. 기본 그 고개를 숙인다거나 어깨를 이렇게 위축하게 될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목이 없다. 너무너무 미안할 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아니면 정말 감사할 때 숙이게 되고 아니면 이제 마지막이 겸손할 때 숙이게 되는데요. 유재수 씨의 화면을 봤을 때는 대부분 청와대나 윗사람들과 있을 때만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이렇게 조금 내리지 지금 일반 화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만났던 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면 뭐 어깨 숙이는 거 고개 숙이는 건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거의 뒤로 이렇게 제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몸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얼마나 당당하면 장관들도 있고 수석들도 있는데 일개의 그 직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저런 표정과 저런 몸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미 몸으로 엄청난 실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황교안 대표가 의식을 잃어서 쓰러졌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당의 젊은 의원들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모습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래서 대표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그분은 이곳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곳에 있는 거고 청와대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대통령의 견제 없는 독주를 보장해버리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단식 8일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중앙일보 등이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뭔가 좀 고지식한 단식이라 단식에 뭐 종류가 있다. 고지식한 단식, 조금은 좀 유연한 단식.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고지식한 단식이었다는 거죠. 단식 초반 20일에서 21일 청와대 앞에 야외 연좌 단식. 낮 기온 5도의 추운 날씨에도 연좌를 풀지 않고 고수를 했다. 한국당 당직자들은요, 여러 있는 정치인 출신이라면 천막을 치고 농성했을 거다. 초반부터 체력 소모가 심했고 은박 돗자리죠. 태양광이 반사돼서 눈에도 무리가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식 중반 22일에서 24일 청와대 앞에 간이 텐트 단식을 한 건데 그때 황 대표가 고집을 좀 부렸다고 해요. 텐트 안으로 난방기구를 못 들이게 했다라는 거죠. 전열기를 좀 한번 넣자. 당직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황 대표가 고지식하게 안 된다. 못 들였다. 25일 건강이 악화되자 한국당이 천막을 추가 설치했지만 결국 27일 의식을 잃고 병원 이송. 신체 근육의 15%가 빠져서 혼자 못 걷는 상태. 현재 상황이 의료진에 따르면 세브란스에서 회복 중이긴 하나 근육의 15%가 빠져서 걷지 못한다. 아직 식사는 못하고 있고 수액을 맞으며 재활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건선 변호사님, 그 근육이 빠져서 못 걷고 식사를 아직 못하고 수액을 맞고 회복이 돼야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라면은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듯해 보여요. 건강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단식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도 침대에서 누워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서. 일어나서 이제 걷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단식이 어떤 생명 아니면 신체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단식을 하려고 하면 단식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상을 이유로 이제 단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뭐 살을 빼서 단식하는데 이 단식을 하기 전에는 지켜야 할 어떤 것들이 원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어떤 공부를 하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단식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단식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 이전에 정치인들이 했던 단식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참지 뭐 천막도 없이 그냥 돗자리 펴놓고 앉아 있는데 지금 이런 날씨, 더군다나 연세가 꽤 있으시잖아요. 저런 상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몽골 텐트 치기는 했습니다만 이 추운데 난방기후를 안 들여오면 이건 몸이 더욱더 계속적으로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제가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소금도 안 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나 소금을 먹지 않으면 그건 신장이랄지 내장 기관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본인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념이 좀 강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어떤 기도와 아니면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결국 잘못하면 몸에 굉장히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의식불명이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위험 신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뭐 링겔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본인의 건강적으로 보면 무모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정치로 얻은 건 상당히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하더라도 건강이 훼손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던 그 자리에서 당의 비교적 젊은 의원들, 뭐 신보라 의원, 뭐 정미원 의원 등등이 계속해서 단식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김명민 박사? 일단 황교안 대표가 응급 이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정신을 회복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단식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 부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으로 상정해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태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법은 우리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서 이걸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는데 이걸 본회의에서 그냥 표결로 땅땅땅땅 처리하겠다. 한국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당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반대되는 입장에서 나는 비례대표 의원 내 손으로 직접 못 뽑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지역구 의원 뽑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비례대표 의원을 28명이나 내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정당의 비례대표를 아무리 많이 뽑더라도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많이 뽑히게 되면 비례대표 못 가져가는 거야? 난 이 법안에 반대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 등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수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표결 강행 처리가 될 만큼 국민적 총의가 모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국회에서 표로 막아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목숨을 걸어서 내가 이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황 대표가 더 나올 수가 없으니 나머지 정치인들이 우리가 그 뜻을 이어서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추운 겨울에 계속 바깥에서 단식하고 있는 터라 신보라 최고위원이나 정미경 최고위원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 둘의 단식이 또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일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아마 저 텐트에 있는 모습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결국엔 김영주 의원님, 결국은 이 팩트 국면이 상당히 많이 지금 꼬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물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맞다, 아니면 민주당과 야사당이 주장하는 게 맞다,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지금 단정을 할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국민적 여론도 이 공수처와 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반으로 지금 나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떻게든 타협을 봐야 하는 상황일 텐데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거를 통과시키기에도 남은 반대하는 절반 국민들의 여론이 부담스럽고 한국당이 단식까지 하는 주장하는 대로 이걸 완전히 없애자고 하니 또 이거를 찬성하는 여론에게는 좀 여론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안 될 일이고 지금 젊은 의원들까지 단식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도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또 예찬 대표도
황교안 대표 만나서 어쨌든 이제는 좀 합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했으니까 서로 좀 물러서자. 네. 절충안을 그래서 내보자. 기본적으로 사실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의당이 강성이었지 민주당이 강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좀 무리수를 둔 거죠. 비례대표를 전혀 못한다. 없애겠다. 그건 좀 과한 부분이라서 일정한 접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있다. 근데 이제는 좀 말하자면 두 분은 단식을 이어가시더라도 황 대표가 기력을 찾는 대로 한 번 더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말하자면 절충점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충분히 그런 어떤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금 이제 12월 3일까지 이제 2, 3일 정도의 기간이겠습니다만은 정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서너 시간만 해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표대결을 해도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계산을 하고 있겠죠. 강공으로 가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치적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게 민주당으로도 좋고 이런 마당에 빨리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푸시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것도 본인에게는 하나의 정치적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길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끝끝내 제1야당의 절규와 호소를 이렇게 비정하게 외면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도 전화 한 통 없는 청와대입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보다 공수처 칼날이 먼저이고 사람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몇 개가 먼저입니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단식을 이어나갑니다. 자,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어제 오후부터 미음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건강에 회복 중에 있다라는 소식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패투국면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국당과 민주당이 막판 협상을 할지 그 여부도 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되는지 하플 4인방부터 함께 보시죠. 자, 윤해 교육부 장관 발 이른바 대입제도 변경, 그리고 배구의 한 스타 강사의 일탈, 그리고 배어백 전 감독, 그리고 한 버스 기사와 요즘 인기 있는 펭수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대입 공정성 논란이 일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지시한 바 있는데요. 어제 교육부가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술 전형, 학생부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폐지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정시 30%를 결정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입시 제도에 손을 대면서 현재 고2부터 중2는 제각각 다른 입시 환경에 처한 상황, 이에 학생들을 실험실 쥐처럼 취급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정작 조국 문제는 놔두고 대입만 입맛대로 바꾼다. 내년 총선 앞두고 여론에 밀려 정시 비중을 늘린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이렇듯 대입 제도가 바뀌어서 학생들과 대학가가 혼란스럽던 날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밝혔던 조국의 딸 조민 씨는 뭐 했을까요? 부산대 의전원 1층 강의실에 나타나 임상의학 종합평가 시험을 봤다는데 앞서 2번이나 낙제했던 졸업반 진급의 필수 과정 시험을 떡하니 본 겁니다. 이 와중에도 의사가 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될 텐데 그 전에 의사 자격증을 받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입시비리 의혹의 당사자는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착착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뒤바뀌는 입시제도에 혼란스러워해야 하는지 참 아이러니하고도 씁쓸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민 씨 얘기, 허나 소장님. 네.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고2부터 중2는 제각각 다른 입시제도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제도가 발표되는 그날 조민 씨가 진급시험 봤다. 이게 좀 씁쓸해요. 문제 없기 때문에 난 진급시험 봐도 오케이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주인공이니까. 그 조민 씨는 현재 이 나라의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엑스트라.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멘탈에 지금 엄마로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건지, 하지만 저는 고2를 두고 있는 엄마로서 칭찬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열통이 터진다. 예, 네. 사실 그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3, 고1, 고2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조국 가족의 이 문제 때문에 이러한 날벼락을 맞아야 되는지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대입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절차들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생각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그냥 무조건 외우는 학생들보다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교육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입시제도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입시제도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조금씩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날벼락을 맞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예. 기업에서 말입니다. 신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출시하는데 2, 3년이 걸려요. 그 2, 3년 걸렸다가 내놓으니 팔리질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냥 바로 덮지도 못해요. 제품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 우리 아이들은 사람입니다. 제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른들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 우리 인간을 저렇게 1년, 2년짜리로 만들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만드는 이 정부의 교육 정책,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왜 이런 입시 제도를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함께 공론화장에서 얘기하고 진짜 현장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 소통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실천해 주시면 안 될지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김유정 장관님, 네. 동료 의원이었고 또 장관 선배시잖아요. 유은혜 장관과 관련된 질문인데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교육정책 하나를 수정할 때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100년 동안 이 교육정책이 잘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라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네. 있는데 네. 1년 만에 정시와 관련된 제도가 바뀌었고 네. 국민들이 궁금한 건, 국민들이 가려운 건 이 오른쪽 다리인데 정작 이 오른쪽 다리를 내버려 두고 윤회 장관 그때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네. 조국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대학교 교육부가 조사할 권한 없다. 가려운 건 오른다리인데 왼쪽 다리만 왜 이렇게 긁고 있는 건가? 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교육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교육부가 휘두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국가 지원금 가지고 대학 말 잘 듣게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입시비리나 이런 거를 바로 잡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덮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조국 일가에게 분개하냐면은 조국이 첫 검찰에 나왔던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언제입니까? 수능 보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침에 토크하면서 혹시 수능 보는 날이니까 몰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포토라인에라도 서게 되면 수많은 이 수능 치르는 학생들에게 어쨌든 입시 관련돼서 내가 참 이렇게 해서 사과했으면 한다. 참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날짜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시선은 수능으로 돌려놓고 자기들 몰래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교육부가 다 조국 딸이 이 4학년 진급하는 의상 종합평가 두 번이나 유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라스트 마지막 기회거든요. 4학년 돼야 됩니다. 그거 시험 보러 가는 날 대입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도 이 입시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하다라는 얘기였는데 하필이면 날짜 다 챙기는 것도 그런 식으로 시험 보는 날짜 맞춰가지고 다 국민들 관심을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과 발표도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부 발표가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대입시험이 다 달라요. 야, 이게 뭡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애 여러 명 낳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요 시기에 형제 자매를 둔 부모 같은 경우는 첫째가 고2, 둘째가
중3, 셋째가 중2. 그렇죠. 보통 1살, 2살, 3살 터울이 많잖아요. 이러면 동사. 난리 나겠네. 그러면은 그쵸. 이제 형제 2명씩 가진 학부모들은 너는 뭐 30, 너는 40, 너는 50. 요 사이에 애가 2-3명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난리 났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발표를 탁 해서 붕괴하게 해놓고 그 시험에 유유히 나는 의사 될라 했다. 그런데 이걸 교육부가 왜 할 수 있냐면 학교가 이게 설사 입시 비리냐 아니냐를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거에 지원서가 사인을 했냐면 내가 낸 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그 입학과 관련돼서 학교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안 지키고 있는데 의사시험 보러 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앞을 소개해드립니다. 대구로 한번 가볼까요? 이른바 쪽집게 강사로 불리던 스타 강사와 관련된 이야기. 대구에서 이른바 쪽집게 강사로 불리며 월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30대 유명 스타 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중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대구에서 스타 수학 강사로 과학고 졸업 후 이공계 명문대에서 석사를 마친 재원으로 180cm의 훤칠한 키에 외모 역시 수려했다는데 월 4천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만큼 최고급 아파트와 외제차까지 막강한 재력을 과시하며 여러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범죄는 지난 2월 강사 A씨의 집에 머무르던 여성 B씨가 그의 컴퓨터에 저장된 다수의 영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는데 경찰이 A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영상들은 영화 400편 분량에 해당하는 무려 900기가. 일부 영상에는 강사 A씨가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은 4명으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상당히 죄질이 불량해요. 그 영상의 용량이 900기가, 그리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도 있었고 다른 여성들과 어떤 장면들을 불법으로 찍은 영상도 많았는데 취업 제한 5년 갖고 되겠습니까? 이 스타 강사가 1년에 30대인데? 몇 천만을 번대요. 그리고 외제차에다가 아주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이걸 이제 여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이제 차량이랄지 아니면 자택에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야, 그걸 진짜 전부 다 찌네요. 찍었는데 그의 영화 한 400편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발각이 어떻게 됐냐면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집에 데리고 와서 성관계하고 동영상 찍고 본인은 출근하고 여자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컴퓨터를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컴퓨터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저장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불법 촬영한 것 자체도 진짜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여성을 대하는 것이 정말 이건 인면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내용 중에 잠자고 있는 여자를 자기 아는 사람과 같이 성폭행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특수 중간간이라고 하거든요. 특수 중간간. 네, 그건 성범죄 중에서 제일 죄질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죄질이 불량하다고 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 사실 이런 사건은 적어도 10년 이상 선고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돈이 많아서 피해자들로 전부 다 합의를 한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지만 재판부에서 너무 좀 관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참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네. 이 사람한테 배웠던 수많은 학생들, 인강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학생들 마음을 다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앞으로입니다. 팀 베어백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암 투병 끝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난 소식입니다. 호주 언론은 베어백 감독이 암과 싸우다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 우리에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을 보조하며 4강 신화의 힘을 보탠 수석 코치로 기억되고 있는 추억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 베어백 전 감독은 그 공로로 당시 코치였던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 등과 체육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 대표팀 감독까지 맡아 막강한 수비 축구로 2007년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를 3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화려했던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는 많은 팬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찍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펭수. 인기의 이유는 말투와 행동은 장난스럽고 귀여운데 너스레를 떨며 내뱉는 멘트가 촌철살인이라는 것. 일명 직통령. 이렇듯 높은 인기 때문에 벌어진 웃지 못할 사건이 논란.
행수에 빠진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30여 명을 태우고 시속 100km로 달리며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행수 영상을 보며 서울에서 전주까지 운전한 것. 탑승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펭수 영상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보는 거. 그거를 거의 3시간 내내 보시더라고요. 막상 그렇게 타보니까 되게 불안하죠. 반응 속도가 느렸다는 게 눈에 확실히 보였어요. 비까지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버스 회사 측의 해명이 더 큰 논란. 운전기사가 잠을 깨려 들은 것. 결국 국토부의 민원까지 들어가며 논란이 커지자 버스 회사 측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일단 팽수는 죄가 없는데 버스 기사가 팽수 보면 안 됩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금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